원래 카이스트 강의는 1시간 15분 정도를 예상하는데 여기서는 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아는 백그라운드도 많이 있으니까 좀 짤막하게 한 40분 정도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길게 발표 안 하는데 머티리얼 자체가 1시간 15분짜리를 지금 40분을 줄이는 거라서 그렇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일단 에너지 펑션이 왜 필요한가, 뭐 하는 건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에너지 펑션의 주요 컴포넌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non-bonded interaction, bonded interaction, solvation effect. 이거는 물리적인 근원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 세 가지를 쪼개서 볼 겁니다. 마지막은 로제타 에너지 펑션, 원래 그 김홍희 교수님이 부탁하신 건 로제타 에너지 펑션인데 그거 얘기만 하면 좀 이상해서 앞에 좀 원래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로제타 에너지 펑션을 지금 마지막에 거기에 비춰서 얘는 어떻게 생겼는가를 소개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백질 접힘, 단백질 상호작용, 단백질 리간드 상호작용, 우리가 스터디하는 많은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바이오몰레큘러 이벤트들이 생기는 근원입니다. 이유예요. 예,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느냐?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좀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에너지라기보다는 프리 에너지가 맞죠. 그러니까 근해 에너지는 아니고 프리 에너지가 맞고요. 그래서 어떤 뭐 바이오몰레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전부 프리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모두에 통용되는 거고 바이오몰레큘 역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물리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벤트라 하면은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바인딩 또는 폴딩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낮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델타가 0보다 작은, 변화가 0보다 작은 것이 어떤 이벤트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의 그 물리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동의어예요, 결국. 몰레큘러 이벤트가 자발적, 스폰테니어스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깁스 프리 에너지가 차이가 0보다 작다. 델타 G가 음수다. 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근데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를 보면은, 연력학 쪽에서 보면은 엔탈피와 엔트로피 요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엔탈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포텐셜 에너지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고, 엔트로피는 전혀 다른 거죠. 자유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통계학, 연력학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주요 컴포넌트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그러니까 엔탈피가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대다수의 경우 엔트로피 없이 높아지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둘 다 선호하는 형태로 가게 되죠. 델타 G를 낮추는 형태로. 반드시는 아니고 어떨 때는 이게 부호가 서로 반대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둘 다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몰레큘 쪽에서는요. 그래서 뭐 엔탈피, 엔트로피 얘기했으니까 엔탈피랑 엔트로피를 각각 쪼개서 좀 볼 텐데 엔탈피적인 요소는 우리가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보는 구조 봤을 때 나오는 수소 결합, 반데르발츠 패킹, 뭐 아로마틱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다 해석하면 엔탈피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일어난다, 폴딩이 일어난다, 또는 바인딩이 일어난다를 해석하기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운 요소입니다. 엔탈피가 이런 이유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고 이유를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엔트로피 요소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엔트로피의 정의를 보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합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그 프로바빌리티의 프로바빌리티 웨이티드 썸인데 이걸 하려면은 모든 경우의 수 n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n i 스테이트에서의 선호도, 즉 에너지 값이 될 수도 있고 프로바빌리티 확률이 될 수도 있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모든 경우의 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 접힘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접힘 과정에 있는 수많은 가능한 구조들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엔트로피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엔탈피와 다르게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퀀티티입니다. 그러면 약간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이오몰레큘러 그러면 에너지까지는 배웠는데 에너지 펑션은 뭐냐? 펑션을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얘기했고 에너지 펑션을 얘기할 건데 펑션이란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얘는 실제가 아니라 이론적인 값입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이론적인 그리고 수학적인 모델이요. 에너지라는 것을 모사하기 위한 모델.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일 수는 없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진짜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에너지 펑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온갖 에너지 펑션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만들면 하나가 또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몰레큘러 에너지 펑션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원자의 위치, 그러니까 원자 핵이죠. 원자 핵의 위치로 기술되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이걸 몰레큘러 메카닉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랑 대비되는 거냐면은 사실 그 에너지가 작용하는 원리에는 대부분 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전자를 기술하려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자는 무시하고 그냥 원자 핵의 위치로 간접적으로 전자들의 위치를 추정한 다음에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이오몰레큘러 에너지 펑션이고요. 그러니까 전자는 무시되고 그 원자 핵 위치들만 고려가 되고 그러면 이제 펑션이 됩니다. 펑션. 들어가는 것은 원자 핵의 위치가 되고 나오는 것은 에너지 값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펑션이 되겠죠. 인과 아웃이 있으니까. 이것이 에너지 펑션의 정의예요. 그리고 몰레큘러 메카닉스 포스필드로 가면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데 바이오몰레큘러 모델링을 위한 에너지 펑션은 프리에너지를 근사합니다. 포스필드는 프리에너지를 근사하는 거 아니에요. 걔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근사하는 겁니다. 근데 바이오몰레큘러 모델링을 위한 에너지 펑션, 로제트 에너지 펑션 같은 거는 프리에너지를 근사하도록 지금 만들어졌고요.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럼 모르겠으면 일단 받아들이시고요. 예.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에너지적인 요소들이 전자에서 오는 건데 전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근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100%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그 양자 계산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잘 모사할 수 있는 전자를 쓰지 않고 전자 레벨의 에너지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원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문제니까. 예.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김홍희 교수님한테 이걸 들었을 때 왜 이걸 굳이 AI 시대에 가르쳐 달라고 하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또 되게 감사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어딜 가도 이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세상에. 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게. 정말 선수들만 알아보는 주제예요, 이게. 그러면은 AI 에라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면 AI 시대에서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AI가 현재 해주는 것들 중에 그냥 뭔가 인풋 넣으면 아웃풋 넣어주는 거 많이 있죠. 블랙박스죠, 그리고. 알파폴리 같은 것도 그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AI는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죠. 예. 왜 생기는가? 얼마나 생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은 못하더라도 이론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는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펑션. 예를 들면은 바인딩 스테빌리티, 아니 뭐 프로틴 스테빌리티가 얼마냐, 케이크 알파몰로 바인딩 어피니티가 얼마냐. AI도 요즘 이런 거 하긴 해요. 근데 다만 이유가 없죠. 근거가 없죠. 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나오는. 그 다음에 어디가 어떤 현상에 기여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explainable AI나 이런 것들이 저 좀 한다고 하는데 결국
돌아가 보면은 이유가 없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에너지 펑션은 그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이론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다시 아까 엔탈피, 엔트로피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에너지 펑션들은 엔트로피 묘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엔탈피 위주로 그걸 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 에너지를 묘사하는 그런 몰레큘러 모델링을 위한 에너지 펑션이다. 그러면 엔탈피 요소로 가게 되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써요. 한 5가지 텀 정도. 그래서 녹색이 순수한 엔탈피 요소고요. 요 파란색은 두 개가 섞인 겁니다.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그냥 엔탈피, 엔트로피가 아니라 그냥 프리 에너지 관점에서 아예 생으로 들어가는 거고 순수한 엔트로피 효과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구성이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4줄로 돼 있는데 오늘 요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밑에 거나 할 건 아니고 위에 3개를 하나씩 얘기할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첫 번째, non-bonded interaction. 즉 케미컬 본드와 무관한 그냥 떨어져 있는 친구들 사이의 에너지입니다. bonded interaction은 역시 엔탈피긴 한데 붙어있는 애들 사이의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영향에 대한 모든 것을 퉁치는 게 이 솔베이션입니다. 이렇게 3가지 컴포넌트를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번디드랑 non-bonded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 경계가 어떻게 정의되느냐는 건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백질 구조를 가져왔을 때 이 중앙 아톰을 여기로 쳐보죠. 요 까만 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non-bonded, 아니 bonded 텀이라고 쓰는 컨벤션입니다. 이게 딱히 어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컨벤션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그 본드상으로 3개 떨어진 지점. 보통 다이드랄 앵글이죠. 이걸 원포 페어라고 하는데 딱 여기까지가 본디드 텀이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만 이제 붙어 있다고 우리가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5번째 애들부터는 이제 붙어 있는 것에 대한 고려가 안 되죠. 나머지는 더 똑같게 치료급이 됩니다. 6개 떨어져 있는 애나 6개 떨어져 있는 애나 100개 떨어져 있는 애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예,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고요. 요 경기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일단 non-bonded 텀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케미컬 본드와 무관한 현상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쓰게 되는 거고 첫 번째 나오는 건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입니다. 예. 이제 구조들 보면은 많이 나타나죠, 이거? 보통 수소결합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바이오몰레큘 쪽에서는. 근데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강도는, 에너지의 강도는 파셜 차지라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 전하죠. 뭔 얘기냐? 우리가 보통 정전기력 하면은 어떤 특정 포멀 차지를 띄고 있어야만 작용한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분자 구조를 보면은 이제 전자 밀도가 치우침이 있어요. 산소는 이제 전자를 땡겨오죠. 수소나 이런 애들부터. 그러니까 좀 애가 전자가 비교적 많아요, 얘는. 원래는 그 8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8점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좀 욕심이 많아서. 반면 수소는 약한 애라서 산소한테 뺏깁니다. 하나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쭉 영역 정해서 보면은 뭐 0점 몇 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고 여기는 옥시전은 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렉트론 덴시티 폴라라이제이션 효과에 의해서 또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얘가 포멀 차지가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전자분포 밀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랑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전기음성도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표현할 때 쿨롬 법칙을 씁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근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사하죠, approximation. 근사한다고 표현한 거는 클럼스 로우가 야매라서 그런 게 아니라 클럼스 로우는 완벽한 물리의 법칙인데 클럼스 로우로 커버가 안 되는 일렉트로스태틱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런 애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메이저 컴포넌트인 클럼스 로우로 근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 가지고.
쿨럼스 로는 여러분 많이 보신 거죠? 이렇게 함수가 돼 있죠? 디스턴스 디펜던트고 이제 아래 R분의 1승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각 파셜 여기 QI, QJ는 파셜 차지예요. 파셜 차지의 양쪽 사이에 양쪽 각각의 어떤 파셜 차지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 붙으면 안 되는데. 예, 이상한데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QI랑 QJ가 반대 전화일 때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안 되고요. 예, 예. 잘못되어 있는데. 그리고 QI, QJ가 같은 방향이면 같은 그 사인이면은 이제 서로 밀쳐내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을 보통 쿨럼스 로가 실제 분자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인데 간단한 이런 알코올 그룹 하나에서만 해도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예. 각각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하면 n 곱하기 n이 그 페어가 나오겠죠. 당연히 가장 센 거는 여기 이제 Q 값들이 큰 애들 사이에 나타나는 게 되죠. 그리고 이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은 단순히 전하, 거리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 요소인데 그거에 대한 것이 여기 있는 입실론입니다. 이거를 물리에서는 일렉트로스태틱 퍼미티비티 뭐라 그러지 이게 우리말로? 뭐 있었는데? 예. 유전율. 예, 유전율.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 가느냐예요. 예. 이것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게 뭐냐? 백큐ම් 진공에서 1이에요. 왜 1이냐면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공을 1로 하자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유전율.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세요. 분모에 들어가니까 백큐음일 때보다 더 셀 수는 없죠. 그냥 제일 세요, 이때가. 물에 들어갔을 때, 벌크워터에 들어갔을 때 실험적으로 측정해보면 이게 78.5예요. 그러니까 진공에 있을 때보다 8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0.0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져요. 물에 들어가면.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 중요한 거는 단백질에 갔을 때 단백질 내부에서 얼마냐는 건데 요거는 정확하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분포를 보면 4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큐음에 있을 때와 물에 있을 때 중간점 어디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됐을 때보다 요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 훨씬 세죠. 예, 단백질 내부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즉 어트랙션도 세고 리펄션도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수소결합으로 넘어갈 텐데 수소결합은 일렉트로스태틱스의 어떤 특수한 케이스예요. 특수한 케이스가 뭐냐? 한쪽이 수소가 있고 한쪽이 이제 수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을 텐데 예, 재밌게도 단백질을 보시면은 20개 가운데 11가지가 사이드 체인에 수소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펑셔널 그룹이 있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그리고 모든 아미노산들이 백본에 수소를 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에선 수소결합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노잉 아미노애시드에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접힌과 단백질 상호작용, 단백질 리간드 상호작용 등에서 핵심적인 컴포넌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이오몰레큘에서 일렉트로스태틱스로 가면 거의 하루 전번들어 대부분 설명이 되긴 해요. 전부는 아닌데 보시다시피 어떤 백본을 이루는 이런 수소결합들, 인터랙션 사이에 존재를 하는 저런 수소결합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 수소결합은 굉장히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특정 방향성으로만 선호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쿨럼스 로는 사실 거리만 가까우면 다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소트로픽하다고 하죠. 그 경우로. 얘는 애나이소트로픽합니다. 굉장히. 방향성에 따라서 세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이유는 뭐냐? 수소를 주는 애나 받는 애나 원래 파셜 차지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전자밀도가 애초에 다르게 분포를 해요. 물을 보면은 그러니까 물 쪽이 이제 전자밀도가 굉장히 두껍고 수소 쪽은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물 쪽으로 전자밀도가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전자밀도가. 그래서 그쪽 방향성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연관성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A가 액셉터고 H가 그 수소고 D가 수소 도너예요, 도너. 그러니까 A와 H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했을 때 B는 그 액셉터 아톰의 베이스가 되는 백본이고요. BB는 그것의 B의 백본이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3개 정도예요. 여기서 AH 디스턴스, 거리는 한 1.6에서 2.3 옹스트롬 정도 되고, 예. 정말 그 균일한 것은 AHD 앵글입니다. 요거는 거의 180도로 나와요. 180도에서 벗어나면은 상당히 빠르게 급격하게 그 에너지 값이 안 좋아집니다. 그거에 비해서 BAH 앵글은 조금 더 톨러러블한데 120도 근처가 가장 선호되긴 하지만 한 180 정도까지 가도 비교적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오메트리 디펜던스가 굉장히 강하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쿨럼બ 텀은 아까 봤다시피 어떤 것도 그 오리엔테이션 디펜던스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 펑셔널 폼 자체. 그러다 보니까 쿨럼b 텀 하나 가지고 이런 지오메트리컬 프레퍼런스, 애나이소트로피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은 닿는 건데 제가 그 쿨럼스 로어로 어프록시메이션 한다고 했죠.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빠진 거죠, 뭔가가. 예. 그 다음 두 번째 특수 케이스는 솔트 브릿지라는 건데 이거는 수소 결합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경우를 솔트 브릿지라고 해요. 뭐냐면은 보통 일렉트로스태틱스는 이제 파셜 차지만 있어도 포멀 차지가 없어도 그냥 있다고 하는데 솔트 브릿지는 포멀 차지가 있는 친구들, 그것도 이제 반대인 친구들 사이에 그 선호적인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을 솔트 브릿지라고 보통 약간 다르게 부릅니다. 그 단백질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고요. 당연히 포멀 차지가 세니까. 그래서 보시는 뭐 라이신과 글루타메이트, 아스팔테이트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단백질에 존재할 수 있는 솔트 브릿지는 뭐 경우의 수가 이런 정도가 됩니다. 얘들끼리 가까이 오면 솔트 브릿지를 이룬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센 수소 결합 정도다. 그리고 수소 결합이니까 당연히 오리엔테이션 디펜던스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인데요.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컴팩트하죠. 뭐 빈 공간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클래시도 없죠. 그러니까 클래시도 없고 빈 공간도 없는 이유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반데르발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꽉 빈 공간 없이 착 되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반데르발스 에너지가 가장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가장 낮게 되는 거죠. 즉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이 가려는 힘과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힘 두 가지. 그래서 두 개를 쪼개서 보통 얘기하는데 어트랙션과 리펄션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이 물리적인, 물리화학적인 근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당연히 쪼개보는 것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반데르발스 커브를 보면은 두 가지 파트를 더합니다. 어트랙티브 파트가 있고 리펄시브 파트가 있는데 보통 이게 차수가 리펄시브 파트가 더 높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면 이게 얘가 잡아먹게 됩니다. 리펄시브 파트가 이제 도미네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파란색 커브가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그 스위트 스팟이 있다는 거죠. 알제로로 가는. 딱 거기가 가장 컴팩트하고 클래시도 안 나고 하는 스팟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펄전을 보면은 이게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입니다. 이거는 일반학 책으로 나오지 않나요?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그러니까 얘가 일렉트론이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같은 스테이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면은 이제 밀쳐내는 거죠. 원래 있던 애가. 너 여기 오지 마. 그래서 나타나는 다분히 양자역학적인 요소입니다. 리펄션은. 어트랙션은 양자적인 요소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그 일렉트로스태틱스 하이어 오더 일렉트로스태틱스로 설명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애초에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이분하게 차지들이 덴시티가 있겠죠. 동글동글하게. 그러다가 가까이 가면은 얘 좀 끌리는 겁니다. 얘네들이 서로. 이거를 인듀스트 다이폴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반화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원전에 상관없이 저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어 오더 일렉트로스태틱스인데 쿨럼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스위스팟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반데르발스 레디우스라고 합니다. 레디아이라고. 예. 이것이 가장 선호되는 두 원자 사이의 거리를 설명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반데르발스 레디아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톰 하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안정된 거리는 각각의 반데르발스 레디우스의 합이 되겠죠. 그죠? 각자 따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두 아톰이 가장 그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반데르발스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각 아톰 엘레멘트 타입별로. 이것은 뭐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지긴 한데 대략 이런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반데르발스 레디우스에 있을 때 얼마나 세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거는 그 에너지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데르발스 레디우스에 있을 때. 반데르발스는 그러니까 알려진 현상이고요. 그거를 기술할 수 있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쓰는 게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에요. 레나드 존스 포텐셜은 함수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6승, 마이너스 6승짜리가 있고 12승짜리가 있는데, 마이너스 12승짜리가 리펄션이고, 마이너스 6승짜리가 어트랙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R이 0으로 가까이 갈수록 빨간색이 주로 커지겠죠. 근데, 인듀스드 다이폴에 해당하는 어트랙티브 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리적인 수식이에요. 물리적으로 이게 유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6승이. 근데 마이너스 12승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 하고, 레너드 존스가 제안을 한 거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6승, 12승 뭔가 이제 아름다우니까 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진짜로. 물리적인 이유 없습니다. 물리적인 이유를 들려면은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근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사람들이 뒤에 거는 보존하고 리펄션 텀을 뭐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뭐 했는데 뭐 결국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레너드 존스 포텐셜은 이게 마이너스 12승이 엄청 세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온갖 여러분들 뭐 미니마이제이션 하거나 했을 때, MD 돌리거나 했을 때 터지는 게 얘가 많아요. 너무 그 밀치는 힘이 세서. 그래서 많은 에너지 펑션들에서 저거를 다른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이 버킹햄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번디드 텀으로 갈 텐데 여기는 비교적 무난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번디드 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광학이나 양자계산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고요. 어떤 가장 선호되는 위치에 대해서 하모닉 포텐셜을 많이 씁니다. 저거는 잘 아시는 거고, 화학이면. 본드 앵글도 비슷해요. 굉장히 그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벗어나지 않도록 하모닉 포텐셜을 걸고요. 예. 다이드럴 앵글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다이드럴 앵글은 뭐냐? 앞서는 아톰 2개 사이의 관계, 여기는 3개 사이의 관계인데 이건 4개 사이의 관계입니다. 즉 이렇게 4개가 연결되어 있고 본드가 3개가 있죠. 그러면 가운데 본드에 대해서 돌렸을 때 이게 어떻게 돌아간 것을 가장 선호할 것인가. 그러니까 뉴먼 프로젝션이라 가지고 유기화학에서는 이쪽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서로 놓여야 좋은가. 이게 이제 겹치면 사실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냥 좀 약간의 스테릭 리펄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코사인 함수 형태로 익스펜션을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걸 이제 카플러스 커브라고 해요. 마틴 카플러스 참 만든 마틴 카플러스가 처음 제안했기 때문에 카플러스 커브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함수 코사인 잘못됐다. 여기 앞에 n이 들어갑니다. 세타 앞에. i가 들어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세타 앞에 개수가 다른, 그러니까 2세타, 3세타 이런 식으로 되는 애들에 대해서 A 값들을 이제 코에피션트를 정하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나중에 고쳐서. 그리고 이렇게 묘사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요 가장 불안정할 때랑 가장 안정할 때가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뭐 3K 칼퍼, 뭐 SP3, SP3는 한 3K 칼퍼 정도 나고요. 반면에 SP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컨주게이션을 깨야 되기 때문에 카플러스 커브로 나타내더라도 이게 개수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건 뭐 딴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본드 디스턴스나 앵글은 거의 불변인데 다이드럴 앵글만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가 단백질 또는 유기분자들을 표현할 때 그냥 다이헤드럴 앵글만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그 본드 앵글이나 디스턴스가 굉장히 가변적이면 사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백질을 표현할 때 백본 쪽은 파이사이 앵글 두 개로만 거의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라마찬드란 맵이 어디냐 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얘기를 하고, 사이드체인도 아톰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카이 앵글 몇 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고 그 디멘션 리덕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그러면 이제 아까 초반에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던 바운더리 이펙트를 얘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원포 인터랙션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 선으로 연결된 애들은 본드 앵글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엔간에서 거의. 그래서 거의 이제 이제 불변이고, 녹색으로 가면 5개 떨어진, 본드 4개, 그러니까 1, 5 페어인데, 얘로 가면은 어떤 직접적인 커넥티비티 효과가 거의 0에 수렴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non-bonded interaction만으로 보통 기술을 합니다. 애매한 게 뭐냐면은 요 다이드랄이에요. 얘는 뭐 앵글이나 디스턴스처럼 꽉 붙잡아주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디스턴스 기반의 non-bonded 텀만으로 기술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그 바운더리 이펙트,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이제 수많은 그 몰레큘러 메카닉스전 에너지 펑션 개발할 때 골 때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봤었던 그 카이 앵글, 뭐 파이 사이 앵글 이런 것들이죠, 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다이드랄 텀, 카플러스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그 다이드랄 텀 더하기 반데르발스 일렉트로스태틱스 이렇게 세 가지만 더하면은 잘 구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값들이. 그래서 이것이 그걸 나타낸 건데, 라마찬드란 프레퍼런스를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텀만 가지고 기술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MD 돌리던 포스필드들이 이 모양으로 생겼었어요. 근데 실제로 양자 계산을 해보거나 또는 통계를 내보면은 왼쪽 형태로, 아니 오른쪽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전혀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선호도가. 이유는 뭐다? 그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종류만 가지고 기술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단백질 백본 모델링조차 잘 안 되는 거예요. 선호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가장 그 접근성 가능 좋은 게 뭐냐? 통계 기반의 에너지 펑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를 잔뜩 모아서 그걸 보니까 어디가 많이 나타나더라 하면은 많이 나타나면 에너지가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라마찬드란 맵에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틱 포텐셜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 개수를 셀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은 에너지를 그 로그 어디라고 하는데 이거를 프로버빌티 로그 프로버빌티의 마이너스 취하게 되면은 이게 그 볼츠만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거니까, 즉 선호되는 것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그 통계를 내서 에너지 펑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스태티스틱 포텐셜이라고 하고, 그런 거를 다이드랄 앵근에 적용시킨 것이 다이드랄을 위한 스태티스틱 포텐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앞서 봤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통계 기반이기 때문에 통계가 가능한 시스템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즉 개수가 적으면 적용 불가능하다는 거죠. 단백질 보면 가능해요. 그 우리가 어떤 케미컬 다이버시티도 작고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한 그 스테이트당 할당할 수 있는 개수가 뭐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통계를 낼 수가 있죠. 근데 헥산으로 가면 확 줄고 스몰 몰레큘로 가면 애초에 경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통계를 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물론 많은 것도 있어요. 알리파티키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막 복잡한 펑셔널 그룹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통계를 낼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티스틱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아닌 게 굉장히 그 데이터 분포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거고요. 솔베이션 이펙트를 들어가겠습니다. 솔베이션 이펙트는 환경에 대한 얘기예요. 바이오몰레큘의 환경. 근데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임플리시트 효과고, 그러니까 간접적인 효과. 하나는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뭔 얘기냐? 단백질 같은 것이 물에 들어갔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가? 어떤 장이라고 하죠. 민필드라고 하죠. 그런 거예요. 학술적으로 했을 때. 민필드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임플리시트 솔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두 종류예요. 크게. 하나는 폴라 솔베이션이고 하나는 논 폴라 솔베이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어디서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근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폴라 솔베이션은 그 입자 원자의 파셜 차지와 비례하는 겁니다. 효과가. 그게 이제 폴라 솔베이션 이펙트고요. 논 폴라 솔베이션 이펙트는 차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차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임플리시트 솔베이션 이펙트고요. 익스플리시트 솔베이션 이펙트는 그러면은 장의 효과가 아니라 분자로서 물의 효과죠. 그러니까 브리징, 워터 메디에이티드 인터랙션이나 브리징 이런 것들을 보통 익스플리시트 솔베이션 이펙트라고 하고요. 보통 이런 익스플리시트 솔베이션 이펙트는 앞서 얘기했던 뭐 쿨론 반데르발스 이런 걸로 다 기술이 되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건 분자로서의 물이지 어떤 메디아로서의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통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임플리시트 솔베이션 효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플리시트 솔베이션에서 폴라 솔베이션 이펙트를 보면은요. 아까 설명한 듯이 아토믹 파셜 차지에 비례해서 세지는 효과고요. 당연히 이제 파셜 차지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앱솔루트 밸류가 크면 클수록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더 세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솔베이션 되는 프리 에너지, 솔베이션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데, 셀프 솔베이션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게 좋아집니다. 극성이 높을수록. 왜냐? 물들이 둘러싸기 때문이지. 물이나 이온이 막 둘러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솔베이션이라는 것은 백큐메 있을 때 비해서 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에너지적인 차이가 있느냐거든요. 근데 당연히 폴라일수록 백큐메 있을 때보다 물에 들어왔을 때 애들이 이제 친한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겠죠. 그것이 이제 셀프 솔베이션 쪽이고 반면에 이거 단백질 내부에 갑자기 이제 뭐 하이드로포빅한 들이 잔뜩 있는 데서 요런 폴라한 애가 들어가면은 얘는 안 친한 애들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건 네거티브 효과입니다. Fully buried inside protein. 근데 이제 보면은 환자 하나 있을 때 셀프 솔베이션만 보면 이런데 쌍으로 존재할 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거는 하나 있을 때 셀프 얘기고 이건 페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을 놓고 보면은 각각 다 얘가 셀프 솔베이션이 좋은데 얘네들 사이에 원래 작용했던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은 약해져요. 왜냐면 요 친구들이 다 요걸 가로막아요. 가운데 있던 물들이.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그 입실론이랑 같은 얘기예요. 일렉트로스태틱 퍼미티비티랑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셀프 솔베이션 효과 측면에서는 좋아지지만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의 스크리닝 효과로 보면은 좀 이제 그 원래 좋았던 것이 약해지죠.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네거티브 컨트리뷰션이죠. 반면에 완전히 묻혀 있었던 폴라한 애들은 애초에 애들은 셀프 솔베이션 되게 안 좋아요. 그쵸? 근데 얘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은 물에 있을 때 대비 훨씬 강해지죠. 얘는 되게 세죠. 인터랙션 자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구조를 볼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온 건데 이런 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굳이 인터랙션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fully buried self 같은 경우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하려면 빨간색이 옆에 와서 도와줘야 돼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가 이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non-polar solvation effect는 차지와 상관없는 효과로서 잘 아시는 겁니다. 하이드로포빅 이펙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이드로포빅 이펙트가 일어나는 거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 엔트로피 효과라고 했죠. 물의 엔트로피 효과.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물에 의해서 생기는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이런 것들 뭐 잡다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워낙 하이드로포빅 이펙트가 강한 애라서 거의 하나 정도가
그 도미넌트하긴 합니다. 넘플라 솔베이션 이펙트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컨트리뷰션을 더하고 빼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이드로포빅 이펙트가 일어나면은 물이 엔트로피가 확 좋아집니다. 단백질의 엔트로피는 떨어져요. 왜냐면은 얘가 자유도를 잃는 거기 때문에 서로 하이드로포빅한 게 뭉치면은. 그런데 두 개를 합산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더 엔트로피적으로 선호된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을 생각해 보면 오른쪽이 이제 추가적인 하이드로포빅 이펙트가 발생한 경우인데, 보통 이게 파란색이 이제 보통 이게 단백질 같은 게 있으면은 걔 옆에 있는 물들은 어디 못 가고 붙잡히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단백질 두 파트가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붙잡힌 워터가 몰레큘이 8개죠. 8개씩 해서 16개죠. 근데 이제 합쳐지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10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남는 6개가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요.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을 때 그 물이 갈 수 있는 볼륨이 커지죠. 접근 가능한 볼륨. 나머지 애들도 붙잡혀 있는 애들 말고 그냥 나머지 애들도 갈 수 있는 영역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여기 원래는 이렇게 되게 거리적거리는 애가 많아서 못 갔는데 그렇게 서로 공간을 좁혀주면서 대부분의 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 물이 얻는 엔트로피적인 이득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요즘에도 여전히 이런 단어들을 봤을 텐데 그 임플리시트 솔베이션 모델들이 결국 앞서 설명한 폴라 이펙트랑 넘폴라 이펙트를 어떻게 기술하느냐 그 차이로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MMGBSA, MMPBSA 이런 단어들이 MMGBSA는 폴라 이펙트를 제너럴라이즈 본으로 묘사하는 거고 MMPBSA는 폴라 이펙트를 포화성 볼츠만으로 묘사를 할 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원폴라 이펙트는 대충 설페이스 에어리아, 그러니까 이제 물에 닿는 면적이 얼마냐를 가지고 근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요. 설페이스 에어리아도 이것도. 근데 뭐 사실 더 좋은 모델을 사람들이 이제 더 개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통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속도는 상당히 좀 포화성 볼츠만 느리기 때문에 GB를 그래서 쓰는데 이게 로제타에 쓰이는 건 가우시언 오클루전 모델이라고 이런 거 아니고 폴라와 넘폴라를 합친 형태의 모델로서 이제 저런 모델들에 비해서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로제타 에너지 펑션으로 넘어갈 텐데 역시 1시간 15분을 준비했더니 40분을 끝내는 건 힘드네. 예, 로제타 에너지 펑션이 요즘은 안 하지만 그 옛날에는 한동안 그 온갖 그 모델링과 디자인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게 실제 리뷰 페이퍼에서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것을 로제타 에너지 펑션으로 할 수 있다 것을 쓴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뭐 우리가 보통 AI 만들면 로스 펑션을 낮추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모델링 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모델링 할 것인가인데 에너지 펑션을 낮추는 쪽으로 이런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제타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데 다 쓰이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들은 뭐 구조 예측, 다킹,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에너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로제타 에너지 펑션은 앞에 설명했었던 그런 요소들을 그 리니어 서메이션 한 겁니다. 웨이티드 썸. 그래서 앞에 개수를 놓고 개수를 곱해서 이제 다 더하는 건데 저 개수는 많은 경우 1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보통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개발자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뭐 MD 돌리는 포스필드 보면은 한 텀 4개면 되던데 로제타는 왜 이렇게 텀이 많냐, 근본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뭐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이유가 있어요. 오리진으로 보면은 사실 다 묶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데르발스가 위에 3개고 솔베이션이 이렇게 3개, 일렉트로스태틱스 관여가 5개, 스태티스틱 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왜 같은 반데르발스를 이렇게 쪼개냐 하면은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얘를 좀 세게 하고 싶고 어떨 땐 얘를 좀 약하게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그냥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거지 이걸 뭐 어떻게 야매로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전부 웨이트는 1입니다. 이거. 예. 그런 목적인 거고요. 그냥 솔베이션은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유로 수소결합도 뭐 그런 건데 그 설명을 안 했지만 대충 아까 뭐 눈치챘을 거예요. 로제타 에너지 펑션은 쿨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수소결합 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는 이유는 그냥 커스터마이징 목적이에요. 어디를 좀 더 세게 하고 싶다, 어디를 좀 약하게 하고 싶다 그런 컨트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번디드 텀 중에서 다이드랄 텀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통계를 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통계 기반인데 얘는 이 통계에서 내고 얘는 이 통계에서 내고 했는데 그걸 막 합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텀이 많은 것 뿐이에요. 근데 원리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텀이라는 게 있죠. 이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베이스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디자인 목적으로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예측이나 이런 목적으로는 얘는 그냥 다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디자인할 때만 요게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은 아미노산이 등장하면은 이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시스테인이 나오면은 너는 3.5점 받아. 아이솔루신 나오면은 2.2점 받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결국 디자인할 때 아미노산 간의 선호도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그런 값인데요. 그 물리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틸토판 같은 거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노출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가 굉장히 보통 패킹이 많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패킹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보너스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죄다 프리토판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 완전히 물에 노출됐을 때의 값이 어떨 것인가를 보통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을 다르게 하는 거죠, 아미노산별로.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셀프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현실적인 이유는 이걸 통해서 이제 한쪽으로 아미노산 타입이 쏠리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추는 거고요, 디자인할 때. 두 번째, 이제 일렉트로스태틱스와 하이드로전 번딩인데, 일렉트로스태틱스는 기본적으로 로제타의 쿨럼 텀을 쓰긴 하는데, 그 아까 봤다시피 그 솔베이션에서 Gb나 PBS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페어와이스 environment dependent 스크리닝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크리닝 효과가 environment independent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내부에 있거나 노출돼 있거나 스크리닝 효과를 따로 주질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노출된 이런 솔브리치를 페널라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래 물리적으로는 페널라이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얘가 안에 들어갔을 때 세야 되는데 충분히 세다고 평가를 또 못합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솔베이션 모델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이론적인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이런 것들이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 이거는 근데 그 베이컬 랩에서도 사실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론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에 로제타는 아까 말했듯이 바운더리 이펙트를 스태티스티컬 포텐셜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그냥 스태티스티컬 포텐셜로 하는 게 아니라 스태티스티컬 포텐셜로 코렉션을 하는 거예요. 스태티스티컬 포텐셜 그냥 쓰면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뭐 쿨럼이나 뭐 반데르발스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제 두 번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걸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또 선호도가 두 번씩 카운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태티스를 가져오고 그거를 스태티스를 레프로듀스 할 수 있도록 코렉션하는 용도로 씁니다. 이게 뭐냐? 3D 스태티스가 있고요. 로제타 에너지 펑션을 가지고 막 모델링을 해요. 샘플링을 해요. 그 샘플링 된 결과가 실제 스태티스트를 따라가도록 이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는 겁니다. 결과물이 재현하도록.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거는 다 솔루블 프로틴에 대한 건데 멤브레인 프로틴은 전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멤브레인 프로틴용 포텐셜도 있고 이건 익스플리시트한 그런 리피드 몰레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임플리시트하게 구사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요 멤브레인
노멀 액시스에 대해서 단백질이 어디쯤 놓여 있을지를 이제 고려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런 implicit membrane solvation 포텐셜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뉴클릭 애시드 같은 경우도 역시 따로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솔루블 프로틴에 쓰는 거랑 거의 좀 비슷하긴 한데 뉴클릭 애시드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베이스 스태킹이거든요. 근데 베이스 스태킹이 좀 하이어 오더 일렉트로스태틱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걸로는 잘 묘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베이스 스태킹이라던가 넌 캐노니컬 베이스 페어링 같은 것들 좀 잘할 수 있도록 보정이 들어갑니다. 뉴클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는 케미컬 컴파운드인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썼던 건데 이걸로 가면은 이제 다양성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에너지 펑션. 그래서 케미컬 다이버시티와 트랜스퍼러빌리티가 결국 관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태티컬 포텐셜을 못 쓰기 때문에 다이드럴 프레퍼런스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런 연구가 필요한 그런 에너지 터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얘기했는데 마무리하는 것은 이런 에너지 펑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무엇인지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몰레큘러 메카닉스 포스 필드입니다. MD 돌릴 때 쓰는 거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친구는 애초에 프리 에너지를 근사하는 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를 근사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추구하는 바냐가 다릅니다. 몰레큘러 메카닉스 포스 필드는 어떤 생물학적인 실험 결과를 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하겠다고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도록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그냥 탁 찍고 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theoretical robustness를 더 중요시 여기고요. 개발 단계에서. 로제타 에너지 펑션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결과 재현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백질 구조 예측되고 바인딩 어피니티 계산 잘 되고 그런 걸 잘 재현해주는 에너지 펑션이 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으로는 많은 경우 로제타 에너지 펑션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습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포스 필드는 이론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식과 쓸 수 있는 데이터 종류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근데 로제타 에너지 펑션은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뭘 하든지 간에 결과 잘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상당히 데이터나 학습 방식의 자율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로제타 에너지 펑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저 에너지 파라미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인데 한 파라미터가 몇백 개 정도 됩니다. 어떻게 얻었냐? 하면은 언제나 첫 번째 단계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파셜 차지 본드 랭스 본드 앵글을 양자 계산 또는 그 스펙트로스코픽 값으로부터 가져오는데 이거는 남들이 다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포스필드에 있는 걸 그냥 가져옵니다. 그럼 이게 일단 정해졌어요. 1단계로. 그러면 이제 이미 한 몇십 개가 정해졌죠. 그 다음 맞추는 게 반데르발스 파라미터입니다. 반데르발스 파라미터는 뭐냐면 이거는 OPLS라는 포스필드 만들 때 썼던 방식으로서 그 뒤에 모든 포스필드들의 그 전통적인 방식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액체의 성질을 맞추는 형태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액체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은 밀도, 그 다음에 히트 오브 에버레이션이 뭐죠? 우리가 히트 오브 에버레이션. 그 아무튼 기화열인가? 기화열 두 가지가 있어요. 덴시티는 반데르발스 레디아스랑 관련이 있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얼마나 서로 가까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니까. 히트 오브 에버레이션은 그 반데르발스 스트렝스와 관련됩니다. 얼마나 세냐 서로 인터랙션이. 그래서 각각 아톰 타입에 대해서 그 다른 파라미터를 이런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박스에 넣고 반데르발스 파라미터를 정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값을 재현하는지를 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오제타는 원래 안 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수소결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코렉션이 많이 들어가요. 수소결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쿨론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 통계적인 그 보정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아요. 포스테리어를 샘플링 결과가 이제 스태티스틱스를 재현할 수 있도록 튜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베이션 파라미터는 이거는
튜닝이라기보다는 어떤 이것도 이제 솔베이션 프리 에너지 실험값이 있어요. 그걸 재현하도록 그건 튜닝합니다. 이건 파인, 예, 이건 좀 독립적으로 되고. 마지막 포션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샘플링 결과가 통계를 맞추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 최종 단계가 파라미터를 다 때려넣고 시작점을 있고,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된 거죠. 프리트레인드 파라미터를 요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 뭐 구조 예측, 디자인, DDG, 뭐 다킹 이런 것들 다 때려넣고 가장 잘할 수 있는 형태로 파인 튜닝을 해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걸 처음부터 하면 이제 너무 말이 안 되는 대로 가고,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요즘이랑 비슷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제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솔루블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레프 2015가 있어서 이제 요거 제일 위에 거고,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설서가 따로 있습니다. 2017년. 남이 쓴 거고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덜 어려워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Generalized Potential, 그러니까 스몰 몰레큘 케미컬 컴파운드에 대해서 한 것이 2021년 논문이고요. 그래서 뭐 서머리를 하자면 1시간 거의 채웠는데, 에너지 펑션은 결국 정량적인 에스티메이션과 그 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AI 시대에도 유효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델링 에너지 펑션들은 프리 에너지를 가장 잘 근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그게 충분히 계산적으로 효율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만들 수 없고, 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계산이 빠른 텀들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걔의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형태로 보통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제타 에너지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 구조 예측, 단백질 리간드 다킹, 디자인 같은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더 튜닝이 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위해서 뭐 통계적인 코렉션이나 뭐 파라메트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다른 포스필드 개발에 비해서 특징적인 그 에너지 펑션 개발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는 여기까지.